종이 한 장. 그것이 내가 3년 동안 겪은 인내와 고통에 매겨진 유일한 가치였다. 병원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갓 태어난 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을 때 민우는 내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소금으로 끼니를 때우며 뼈가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의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쏟아지는 이 빛 속에서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게임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내 진짜 이름은 강지윤.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다. 그리고 난 내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었을까? 빨리 서명해라, 지윤아. 우리 모두의 고통을 더 이상 길게 끌지 마. 병원 경비원들이 널 이 병실 밖으로 질러 끌어내게 만들지 말고. 시어머니인 최 여사의 그 목소리는 내 귓가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화살과도 같았다. 차갑고 일말의 자비도 없는 음성. 나는 약품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인 공공병원 다인실의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몸은 아직 너무나도 연약했다. 숨을 쉴 때마다 갓 출산한 상처 부위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내 가슴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는 끔찍한 절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내려 내 손에 들린 작고 파란 아기 신발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웃에게 구걸해 얻은 자투리 천과 실로 조심스럽게 직접 꿰맨 신발이었다. 한 땀 한 땀이 기도였고 한 올 한 올이 나와 민우의 아이를 위한 꿈이었다. 나는 최 여사 뒤에 서 있는 민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깔끔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그의 모습은 이 병원의 얼룩진 시멘트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내가 3년 동안 헌신하며 모신 남자,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과로로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기어코 따뜻한 밥을 지어 먹였던 남자. 내 존재에 모든 것을 바쳤던 그 남자는 이제 내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미안해, 지윤아. 하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걸 너도 이해해야 해. 대형 그룹이 무너지고 있어. 유란의 집안만이 대형의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난 널 책임질 능력이 없어. 더구나 이제 갓난아기까지 딸린 마당엔 더더욱. 현실적으로 생각해. 민우의 그 말은 내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칼날 같았다. 최 여사는 꼬깃꼬깃해진 내 침대 시트 위로 최고급 만년필을 툭 던졌다. 붉게 칠해진 그녀의 손톱은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려는 독수리의 발톱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생각하라고 했다. 내가 조용히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난다면 분유값으로 쓸 돈 몇십만 원 정도는 쥐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든 철저히 회방을 놓아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내 손에 쥐어있던 작은 아기 신발이 툭 떨어져 더러운 바닥에 뒹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주울 기력조차 없었다. 내 모든 희생의 종지부를 찍을 그 하얀 종이를 응시하는 동안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에게 번듯한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 나 자신은 굶주렸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다. 전기세를 아끼려 한겨울에도 찬물로 그들의 옷을 손빨래하다 손에 잡혔던 수많은 물집들. 그 모든 희생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목구멍에 유리 파편이 가득 찬 것처럼 목이 메어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었다. 내 이름의 획을 그을 때마다 내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 글자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비웃음 섞인 조소와 함께 그 서류를 재빨리 낚아챘다. 이제 자신들은 나와 내 곁에서 울고 있는 이 핏덩이에게 아무런 의무도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복도를 울리는 그들의 구두 발소리는 내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병실의 소음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밤 공기의 한기에 떨며 울기 시작하는 내 아들 서준이를 꽉 끌어안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거센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마치 아내로서의 내 삶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하늘이 애도하는 것 같았다. 그를 위해 그토록 많은 폭풍우를 견뎌냈건만 왜 결국 이 비를 홀로 맞아야 하는 것은 나란 말인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가치가 고작 이것뿐이었던가?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내 영혼 한가운데서 기묘하고도 뜨거운 불꽃이 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 지르는 분노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오르는 차갑고도 날선 결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아내고 내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야. 3년의 지독한 인내는 끝났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그들은 더 이상 짓밟히고 억눌렸던 과거의 지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 피부에 부딪히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얼음바늘처럼 내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얇고 낡은 이불 하나로 감싼 아기를 안은 채 나는 병원 정문 밖 빗속에 서 있었다. 오른손에는 내 모든 전 재산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다해진 몸빼바지 하나, 끝내 바느질을 완성하지 못한 아기 신발, 그리고 내가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짓밟힌 심장. 택시를 탈 돈조차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곁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도로에 흙탕물을 내 쪽으로 거칠게 튀겼지만 나는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 몸은 마비되었고 내 영혼도 감각을 잃었다.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3년 동안 나는 가난한 척하며 바닥까지 나를 낮췄고 민우의 사랑한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 모든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 때문이. 그 유언. 아버지, 이제 충분해요. 추위에 떨리는 목소리로 허공에 속삭였다.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진실함이라는 토대가 없는 사랑은 첫 비바람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과도 같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 한 쌍이 내 얼굴을 비췄다. 그것은 서둘러 지나가는 흔한 택시의 불빛이 아니었다. 거대한 검은색 대형 마이바흐 세단이 내 앞에서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엔진의 조용한 구동음,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럭셔리함의 선율이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거센 폭우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커다란 우산을 들고 서둘러 내렸다. 강지훈 아가씨. 그가 불렀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깍듯한 존경심이 배어 있었다. 3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여왕께서 본인의 왕국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차 안에 오르자 최고급 가죽 시트의 향기가 즉시 내 감각을 감쌌다. 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굳어있던 내 근육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룸미러로 내 모습을 비춰보았다. 창백하고 비에 젖고 누더기 같은 몰골의 여자.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어떤 폭풍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맹렬한 불꽃이었다. 김 변호사는 나를 서울 외곽 평창동에 위치한 거대한 개인 저택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가사도우미들이 일렬로 서서 나를 맞이했다. 그들은 깊은 존경의 표시로 허리를 숙였다. 광활한 침실 안으로 들어서자 침대 위에 놓인 의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 영롱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혜성그룹의 문장이 새겨진 황금 반지. 나는 오랫동안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다. 내 피부에 들러붙어 있던 가난의 때와 병원의 냄새, 그리고 굴욕적인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씻어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천으로 만들어진 새하얀 드레스를 입었을 때 마치 내 영혼의 새로운 피부가 돋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푹신하고 향기로운 고급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잠든 내 아들을 안아 올렸다. 해가 뜨기 전 우리는 강 회장님, 즉 내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다. 대리석으로 깎아 만든 묘비 앞에 서서 나는 최 여사가 쓰레기 취급하며 던져버렸던 비에 젖은 파란 아기 신발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아버지의 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덤 앞에서 나는 맹세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혜성의 명예를 짓밟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내 눈에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그들이 수천 배의 고통으로 되갚게 만들겠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나는 넓은 홀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대형그룹 저택에서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옷을 빨던 지훈은 더 이상 없었다. 민우의 사랑을 구걸하며 매달리던 지훈도 사라졌다. 거울 속 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는 손짓 한 번으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여자였다. 나는 내 얼굴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내가 쫓겨나던 그 밤의 빗물보다도 차가운 미소였다. 첫 빗방울은 이제 거대한 홍수가 되었고 이번엔 내가 대형그룹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태풍이 될 차례였다. 최근 며칠 동안 대형그룹 저택의 대문으로 배달되는 우편물들은 마치 끔찍한 저주와도 같았다. 한때는 최고급 꽃향기와 상류층 사교 모임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화려한 대저택은 이제 숨막힐 듯 무겁고 침울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민우야, 이게 또 대체 뭐니? 왜 은행에서 또 독촉장이 날아오는 거야?
최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그녀는 아들 앞에서 빨간색 독촉장을 미친 듯이 흔들며 짜증을 냈다. 항상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밤을 지새운 흔적이었다. 민우는 골치를 앓으며 관자놀이를 짚었다. 그의 얼굴은 우리가 병원에서 헤어지던 그 밤 이후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어머니, 제발요. 저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 폭락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예전 투자자들은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 떼들처럼 우리를 피하고 있다고요. 그게 다 그 빌어먹을 년 때문이야. 네가 그 구질구질한 강지윤이랑 결혼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재수없는 꼴을 당하진 않았을 거다. 최 여사는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사람에게 여전히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소리쳤다. 우린 반드시 혜성그룹의 환심을 사야 해. 뉴스 못 봤니?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는 혜성의 새로운 총괄 회장이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잖아. 그쪽에서 서명 한 번만 해주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어. 그들이 썩어가는 자신들의 성 안에서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나는 강남의 우뚝 솟은 혜성타워 최상층 내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전체가 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은 짙은 밤하늘 아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신선한 라벤더 향이 났다. 싸구려 다툼의 소음도 찌든 가난의 냄새도 없었다. 김 변호사가 내 책상 위에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대형그룹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회장님. 2주 안에 막대한 자금이 수혈되지 않으면 그들은 자진해서 파산을 선언해야 할 겁니다. 최 여사가 자신들의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몰래 블랙마켓에 자신의 보석들을 내다 팔고 있다는 사실은 꽤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찻잔을 천천히 쥐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을 음미했다. 그냥 말려 죽이세요, 김 변호사님. 그들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릴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먼저 느끼게 해주고 싶으니까요. 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나와 민우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진실한 사랑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나는 최고급 라이터를 켜고 나를 산산조각 냈던 그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사진 가장자리를 불태웠다. 재떨이로 떨어지는 잿가루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완벽한 자유에 대한 감사의 의식과도 같았다. 초대장을 보내세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혜성 에스테이트에서 열리는 프라이빗 갈라 디너에 그들을 초대하세요. 혜성의 주인이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들어줄 의향이 있다고 전하시고요. 다시 대형그룹의 저택.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 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다. 그들에게 그 소리는 마치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다. 가사도우미가 헐레벌떡 뛰어와 금박이 밝힌 고급스러운 봉투를 최 여사에게 건넸다. 민우야, 이것 좀 봐. 최 여사의 목소리가 기쁨에 겨워 거의 찢어질 듯 높아졌다. 혜성그룹이야. 우릴 초대했어. 네, 뭐랬니?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드디어 이 끔찍한 수치심에서 우릴 구원해줄 여자를 만나게 된 거야. 봉투 안에 초대장을 읽어내려가는 민우의 눈동자에도 탐욕의 빛이 일렁이는 것을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로 끌어올려줄 거라. 믿는 그 손이 사실은 자신들을 가장 깊은 심연으로 밀어 떨어뜨릴 손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 혜성그룹의 총괄 회장이란 사람은 대체 누굴까요? 민우가 호기심에 차물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여자라고들 하던데 신부는 완전히 베일에 쌓여 있고요. 나는 창밖의 짙은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단단히 준비해, 민우야. 우리의 재회는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 될 테니까.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혜성 에스테이트의 광활한 연회장을 은은한 음악처럼 채웠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장식되어 온 사방의 황금빛 조명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었다. 과거의 밤을 밝혀주던 유일한 빛은 대형그룹 저택의 퀴퀴한 부엌에 달린 희미한 전구 하나뿐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굳어버린 옷의 얼룩을 씻어내며 수없이 많은 새벽을 맞이했었다. 하지만 지금 두툼한 붉은 카펫 위를 걷는 내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장미 향과 셰프가 요리한 트러플 향이 감돌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노예처럼 살며 견뎌야 했던 생선 비린내, 설탕, 땀 냄새와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향기였다. 화려한 나선형 계단 위에서 나는 가장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최 여사는 남아있는 보석들에 억지로 꿰맞춘 듯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두꺼운 화장으로도 그녀의 눈동자에 깊게 새겨진 필사적인 절망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민우는 그 옆에 서 있었다. 비싼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회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탓에 그의 자세는 위태롭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실크로 치장한 거지꼴이었다. 사회의 진정한 군주들 틈에 끼어 적선이라도 바라는 구걸꾼 같았다. 연 회장 MC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자 떠들썩하게 담소를 나누던 억만장자들과 정치인들이 일순간 입을 다물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혜성그룹의 상속녀이자 총괄 회장이신 강지훈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아래에 서 있는 그 모자의 표정 변화는 당장이라도 캔버스에 그려 내 침실에 걸어두고 매일매일 감상하고 싶을 만큼 완벽한 걸작이었다. 최 여사의 두 눈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다.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 턱이 쩍 벌어졌고 들고 있던 와인잔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민우는 얼음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가슴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멈췄고 얼굴은 유령을 본 것처럼 핏기가 싹 가셨다. 나는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에메랄드빛 롱드레스가 바다의 물결처럼 내 움직임에 맞춰 우아하게 흔들렸다.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여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이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자였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내 입가에는 차갑고도 완벽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내 집에 온 걸 환영해, 최 여사, 그리고 민우야. 내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들의 영혼을 베어버릴 듯한 예리한 칼날을 품고 있었다. 지윤아? 정말 너니? 어떻게? 네가 어떻게 혜성의 상속녀일 수가 있어?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내가 바닥을 닦을 때마다 늘 내게 소리를 지르고 경멸을 퍼붓던 그 목소리는 이제 극심한 혼란과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더럽고 불쾌한 병원 병실에서 내 얼굴에 이 서류를 집어던졌던 그 오만한 여자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왜 그러시죠? 최 여사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갓난아이를 안고 살려달라며 여사님 발밑에 엎드려 울고 불며 구걸하던 지윤이가 더 취향에 맞으셨나 보죠? 내 말에는 그 어떤 분노의 흔적도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만이 흐를 뿐이었다. 나는 민우를 쳐다보았다. 침을 삼키느라 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내 눈빛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위해 온 삶을 바쳤던 과거의 아내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듯했다. 속으로 참 많은 계산을 하고 있겠지. 만약 내가 수조원을 가진 상속녀란 사실을 알았다면 나를 인간 취급이라도 해줬을까? 돈의 가치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사랑이라면 그날 밤 병원 박쓰레기통에 내다 버린 오물보다도 싼 법이다. 지윤아, 우린 정말 몰랐어. 내 진짜 정체를 알았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민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어떻게든 쥐어짜낸 동정심을 무기로 우리 사이의 끈을 다시 이어보려는 짙은 탐욕이 숨겨져 있었다. 민우가 한 발짝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과거 그를 뒷바라지하느라 굳은 살과 흉터투성이었던 내 손가락들을 다시 잡고 싶어 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금 그 손가락들은 화려한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고 과거에 비참했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피부가 내게 닿기 직전 나는 혐오스러운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재빨리 손을 빼고 뒤로 물러섰다. 내 몸에 그 더러운 손 대지 마, 박민우. 내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돌덩이처럼 무거운 말들이 그를 짓눌렀다. 내 집안을 위해 헌신하며 피땀을 흘렸던 그 손은 이제 없어. 그리고 여기서 날 함부로 이름으로 부르지도 마. 나는 혜성그룹의 강지윤 회장이다. 그 순간 작아질대로 작아진 민우를 노려보고 있던 내 눈에 그의 눈동자를 스쳐 지나가는 기묘한 그림자 하나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나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깊고도 어두운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가족 혜성그룹과 관련된 무언가를 그가 아직 내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네가 숨기고 있는 게 대체 뭐지, 민우야? 너희 대영 집안이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거야?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걸어갔다. 내 화려한 궁전 한가운데 그들을 자신들의 수치심에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자신들이 내쫓았던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 미칠 것 같은 그 지독한 절망감을 맛보게 하면서 복수라는 건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들에게 먹여 결국 피눈물만 남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주였다. 해성타워 꼭대기 내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아래층 연회장에서 억만장자들에게 잘 보이려 억지로 굽신거리는 민우와 최 여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운명의 잔인한 농담 같았다. 밤은 가장 비싼 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내 머릿속은 곰팡내 나는 밥과 차가운 반찬의 기억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2년 전으로 거억이 되돌아갔다. 그날 아침 우리 주머니에 남은 돈이라곤 딱 버스비 한 번 낼 정도뿐이었다. 민우는 기울어가는 가업을 살리기 위해 매우 중요한 미팅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 번듯한 구두 한 켤레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 맺히던 그 비참함을 나는 보았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악착같이 모아둔 내 비상금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에게 몽땅 쥐어주었다. 그날 밤 그가 접대를 핑계로 고객들과 술을 마시며 파티를 벌이는 동안 나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장판 위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미친 듯이 울려대는 뱃속에 허기를 달래려 냉수 2컵을 들이켰다. 한때 부드럽고 섬세했던 내 두 손은 그와 함께 꿈꾼다고 믿었던 그 허황된 미래를 그에게 쥐어주기 위해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씁쓸한 미소가 내 입술을 비집고 나왔다. 은혜, 대형그룹 저택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던 시절, 최 여사가 툭하면 내게 내뱉던 단어였다. 뼈대 있는 가문의 나 같은 걸 거둬준 은혜를 알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썩어 문드러져 가던 그들의 가짜 성을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던 유일한 기둥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김 변호사가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나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유리 책상 위에 갈색 서류 봉투를 내려놓는 그의 표정에는 그 흔한 직업적인 미소조차 없었다. 회장님, 대형그룹의 재무기록에 대한 우리 조사팀의 은밀한 추적이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바로 그 시기의 기록들입니다. 노련한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깊은 동정과 걱정이 묻어났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각 페이지마다 은행 거래 내역과 영수증들이 빼곡했다. 서류를 넘기던 중 서준이를 낳기 하루 전날의 날짜가 눈에 들어오자 내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때 나는 최 여사에게 바닥을 기며 애원했었다. 나와 민우의 공동 계좌에 내가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제발 찾게 해달라고.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민우의 빚 때문에 계좌가 모두 압류되어 동결되었다고 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나는 피비린내와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공공병원의 다인실에서 짐승처럼 아이를 낳아야 했고 열악한 시설 탓에 나와 내 아들은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서류는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계좌는 동결된 적이 없었다. 내가 출산하기 이틀 전 최 여사가 내 계좌에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몽땅 빼갔던 것이다. 뒤이은 영수증들은 내 피땀으로 모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다. 파리에서 직수입한 최 여사의 최고급 명품 샤넬백, 그리고 민우가 내 대신 선택한 여자, 유라에게 바칠 다이아몬드 반지의 계약금,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느껴졌다. 서류를 쥔 내 손가락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다. 그들은 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해줄 생명줄 같은 그 돈을 훔쳐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뱀 같은 여자에게 줄 보석을 샀던 것이다. 내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애원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살인마라도 될 수 있는 어미의 도끼 서린 눈물이자 살기였다. 하나 더 있습니다, 회장님. 김 변호사가 내 쓰라린 상념을 깨며 말했다. 그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오늘 연회장에 도착하기 전 대형그룹 모자의 차 안에 저희 직원이 미리 설치해둔 도청기에서 확보한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내 집무실에 최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절망과 악의로 가득 찬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다. 민우야, 계획을 통째로 바꿔야겠다. 그 천한 년이 혜성의 상속녀라니. 수조원을 쥐고 있는 년이야. 유란의 집안 따위는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그 애새끼를 빼앗아 오는 거다. 서준이는 내 핏줄이잖아. 혜성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고. 우리가 그 애의 법적 양육권을 주게 되면 지훈이는 제 새끼를 되찾기 위해 혜성그룹의 통제권을 통째로 우리에게 넘길 수밖에 없을 거야.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훈이는 이제 막강한 권력이 있어요. 당연히 아이 주변에 경호원들을 쫙 깔아뒀을 텐데요.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가 다 알아서 해. 돈만 쥐어주면 지훈이를 정신질환자이자 부적격한 애미로 몰아줄 수 있는 판사를 내가 알고 있어. 그년이 우리 집에 살 때 미친 짓을 했다고 서류를 조작하면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를 데려와야 해. 그년의 저택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애를 훔쳐오는 한이 있더라도. 녹음이 멈췄다. 뒤이어 찾아온 정막은 귀가 먹먹할 만큼 고요했고 또 타오르는 듯 뜨거웠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찌릿한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심장이 찢겨 나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것이 그저 돈을 놓고 버리는 체스 게임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이제 그들은 내 피와 살을 건드리려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 내 갓난아기를 볼모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불장난을 하고 싶다면 내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잿더미로 만들어주겠다. 그들의 더러운 손가락 끝 하나라도 내 아이 서준이의 머리카락에 닿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남은 질문은 오직 하나였다. 내가 그들의 희망의 싹을 완전히 짓밟아 끊어버리기 전까지 과연 저들의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서늘한 공기가 혜성타워의 환기 시스템을 타고 흘러나와 내 피부를 감쌌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맹렬한 활화산이 끓고 있었다. 나는 최고급 마호가니로 제작된 긴 회의용 탁자 끝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내 아들 서준이의 환하게 웃는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으로 아이의 부드러운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나의 빛. 과거의 그 시궁창 같았던 진흙탕 속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대형 집안이 내게서 이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은 그 어떤 폭풍에도 굴하지 않을 무시무시한 힘을 내게 불어넣고 있었다. 그들의 더러운 손이 내 아들에게 닿기 전에 뻗을 손조차 아예 남지 않게 만들어주리라.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 뒤로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두 명의 악마가 따라 들어왔다. 최 여사는 격식을 차린 정장 차림이었지만 억지로 꾸며낸 당당함 뒤로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었다. 민우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나를 보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쫓아냈던 전처가 지금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머릿속으로 소화하지 못한 듯했다. 김 변호사가 탁자 한가운데에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 서류의 매 페이지마다 내가 밤을 새워 정교하게 짜놓은 완벽한 덫이 도사리고 있었다. 제주 에메랄드 리조트 프로젝트. 이것은 혜성그룹 소유의 섬에 최고급 카지노와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꾸며낸 완벽한 유령 사업의 기획안이었다. 이게 당신들이 그렇게도 구걸하던 구명줄이야, 민우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어떤 감정의 흔적도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인트 벤처. 혜성그룹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거야. 하지만 너희들의 충성심을 증명하려면 대형그룹에 남은 유동자산 30%를 전액 투자금으로 걸어야 해. 거기에는 대형의 모든 자회사들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대저택의 소유권까지 담보로 포함되지.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민우의 목울대가 크게 요동치는 것이 보였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지윤아, 아니, 회장님, 이건 우리에게 남은 전부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대형 저택의 부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민우가 친구들의 허황된 투자 사기에 속아 우리가 모아둔 피 같은 전 재산을 쏟아부으려 할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던 나를 그는 무식하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년이라며 조롱했었다. 지금 그 남자가 내 앞에 앉아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잃을까 벌벌 떨고 있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아들의 손에서 낚아채듯 계약서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두 눈은 극도의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주는 막대한 후광에 눈이 멀어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민우야, 바보같이 굴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야. 혜성그룹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린 다시 상류층에 꼭대기로 돌아갈 수 있어. 유란의 집안 그 이상의 재벌이 되는 거라고. 나는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앉아 물잔을 들어 올렸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물의 감촉을 느긋하게 음미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민우야. 하지만 내 제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당장 저 서류를 찢어버려도 좋아. 김 변호사님, 유라 씨. 집안에 연락 좀 해주시겠어요? 무너져가는 회사들을 헐값에 삼키기 위해 제 쪽에 투자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들었는데요. 내가 민우가 나 대신 선택했던 여자의 이름을 꺼내자 그것은 최 여사의 알량한 자존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다른 이에게 특히 자신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한 집안에게 밀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싼 만년필을 꺼내 민우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당장 서명해, 민우야. 애미 말 들어.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길이야. 여자의 목소리는 자신의 썩은 왕관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절망으로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민우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애써 짓누르며 종이 위로 천천히 만년필을 가져갔다. 펜촉이 두꺼운 계약서 위에 닿으며 만들어내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는 더없이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최 여사는 보증인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았던 그 집을 그녀 스스로 사형대에 바치는 순간이었다. 서류를 내게 다시 건네려던 순간 민우의 시선이 내 왼손 등 쪽으로 향했다. 그는 흠칫 놀라며 행동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내 손등에 있는 작고 동그란 흉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2년 전 그가 식탁에서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릴 때 그에게 쏟아지려던 뜨거운 국물을 내가 대신 맨손으로 막아내다 생긴 화상 흉터였다. 민우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요동쳤다. 미간이 일그러지며 기이하고 끔찍한 진실 하나가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나는 그가 내민 서류를 빼앗아 김 변호사에게 넘겼다. 덫은 완벽하게 닫혔다. 그들은 내게 자신들의 목숨줄이 달린 열쇠를 기꺼이 바쳤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그들은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 가진 게 없는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최고급 라벤더 오일과 따뜻한 분유의 은은한 향이 서준이의 널찍한 아기방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연한 구름색의 벽지가 방을 아늑하게 감싸고 커다란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최고급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요람 위로 황금빛 가루를 뿌려주고 있었다. 서준이를 감싸고 있는 부드럽고 새하얀 담요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아이가 태어났던 그 첫날 밤으로 내 기억이 되돌아갔다. 피와 녹슨 쇠, 찌릿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소리. 병원 밖에서 이 아이가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온기라곤 비에 젖어 덜덜 떨리던 내 두 팔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은 어떤 위험도 없는 곳에서 자신을 저주처럼 여겼던 자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진무구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다. 아이의 눈매에서 민우의 흔적이 보였다. 콧날에선 역시 우리를 쓰레기처럼 내버린 그 남자를 꼭 빼닮아 있었다. 만약 대형 집안의 그 이기적이고 더러운 피가 이 아이의 혈관에도 흐르고 있다면 어쩌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이 아이가 언젠가 커서 제 아버지처럼 또 다른 무고한 여자를 짓밟게 된다면 어쩌지? 나는 허리를 숙여 아이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췄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아가. 나는 허공에 대고 다짐하듯 속삭였다. 무한한 사랑과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맹세가 담긴 목소리였다. 널 진정한 혜성의 후계자로 키울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거고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 누구도
특히 널 납치하려 호시탐탐 노리는 네 친아버지와 할머니의 그 더러운 손가락 끝 하나조차 네게 닿지 못하게 할 거야. 이 아주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맑고 다정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우리 가문의 모든 시련을 지켜봐온 오래된 유모이자 김 변호사를 제외하고 내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요람 주변의 장난감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아가씨, 아래쪽 정원에서 자선 갈라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회장님을 찾고 계십니다. 서준이 도련님은 제게 맡기시고 어서 다녀오세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이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아이의 작은 손을 토닥이며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애써 떨쳐냈다. 길게 늘어지는 붉은 드레스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얼음처럼 차가운 권력자의 가면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상류사회의 뱀들을 다시 상대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아래층 해성 에스테이트의 광활한 정원은 대형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선율로 가득 찬 지상 낙원 같았다. 억만장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내 시선을 끌기 위해 앞다투어 모여들고 있었다. 파티의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 최 여사가 암시장에서 거액을 주고 사들인 가짜 초대장을 쥐고 저택 안으로 은밀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목적은 내 가짜 계약서에서 자금이 풀릴 때까지 임시로 자신들에게 돈줄이 되어줄 다른 재벌가를 물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든 유력한 인맥을 잡아야겠다는 극도의 초조함 탓에 그녀는 길을 잃고 저택 2층 복도까지 올라오고 말았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개인 생활 공간이었다. 최 여사는 긴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벽에 걸린 수십억 원짜리 그림들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살짝 열려있는 어느 방문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창문을 등지고 선 이 아주머니가 품에 안은 아기를 토닥이고 있는 뒷모습이 보였다. 여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창밖의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너무나 큰 충격에 그녀의 가슴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눈매의 모양, 콧날의 굴곡, 얇은 입술까지. 그것은 민우의 갓난아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병원 밖, 쓰레기통 옆에 내다버렸던 그 아이가. 어째서 혜성 집안의 핏줄만이 누울 수 있는 이 궁전 같은 방 안에 있는 거란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조각들은 하나의 끔찍한 결론으로 그녀를 끌고 갔다.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던 혜성의 상속녀가 이 아이를 안고 있다면 그녀가 내쫓았던 그 구질구질하고 냄새나던 며느리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바닥 청소를 하던 그 빈민가 출신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 가문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강남 혜성타워 꼭대기의 아침은 평화로웠다. 높은 산맥에서 수확한 최고급 원두로 갓내린 커피의 진한 향, 그리고 두꺼운 통유리를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의 부드러운 온기가 내 영혼을 포근히 안아주는 듯했다. 푹신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나는 오랫동안 내게 허락되지 않았던 이 고요함을 만끽했다. 녹슨 싱크대에서 나던 악취도 온몸에 들러붙던 끈적한 먼지도 없었다. 오직 승리의 달콤하고 순수한 공기뿐이었다.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그 평화로운 시간이 깨졌다. 태블릿 PC를 든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어떤 통쾌한 희열이 반짝이고 있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전국 뉴스에 보도가 터졌습니다. 제주 에메랄드 리조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유령 회사이자 사기극으로 판명났습니다. 대형 그룹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대형의 모자에게는 이제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련한 변호사는 내 책상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보고를 시작했다. 나는 우리 측 요원들이 대형 저택 밖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는 라이브 피드 화면을 지켜보았다. 내가 3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혀 지냈던 그 거대한 집은 이제 경찰차와 은행 집행관들의 차량으로 겹겹이 포위되어 있었다. 내가 피와 땀, 눈물을 쏟으며 반짝이게 닦아놓았던 최고급 가구들이 줄줄이 압류딱지가 붙은 채 대기 중인 트럭으로 실려 나가고 있었다.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이 화면을 넘어 차도까지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절망과 극도의 수치심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화면 속 그녀는 커다란 도자기 화병 하나를 끌어안고 두 명의 집행관과 바닥을 뒹굴며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단 한 올도 흐트러짐 없던 완벽한 올림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화장이 번진 얼굴은 땀과 눈물로 엉망진창이었다. 고상한 사모님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거 못 가져가. 이거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라고. 이 천박한 것들아, 내 물건에서 당장 손 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형그룹 사모란 말이야.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같은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재벌가 이웃들이 저마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대형그룹 궁전의 처참한 몰락을 수군거리며 구경하고 있었다. 그녀가 아끼는 안락의자에 앉아 찻잔을 기울이며 나를 벌레 같은 기생충이라 부르고 경멸할 때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그 도자기 화병을 닦아야 했던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그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나뒹구는 걸레짝이 되어버렸다. 자비 없이 굴러가는 복수에 수레바퀴는 이토록 달콤했다. 민우는 굳게 닫힌 높은 철문 밖에서 분노로 눈이 뒤집힌 투자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가 가장 아끼던 수백만 원짜리 정장은 엉망으로 구겨졌고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십억을 날린 한 중년 남자가 그의 멱살을 틀어쥐자 두려움에 질린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과거 그의 발밑에 엎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이름에 침을 뱉고 있었다. 대형 그룹의 자랑스러운 후계자는 이제 없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아내와 핏덩이를 내버리고 매몰차게 떠났던 그 남자는 완벽하게 파멸했다. 책상 위에 놓인 인터컴 불빛이 깜빡이며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화면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비서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저 1층 로비에 박민우 씨가 와 있습니다. 지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경호원들 앞에서 울면서 회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회장님만이 대영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에메랄드빛 드레스의 자락을 우아하게 다듬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다가가 내 발밑에 엎드린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미소가 내 입술을 타고 번졌다. 올라와라, 민우야. 내 왕국으로 올라와. 너희들을 늪에서 건져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구원의 손이 사실은 너희를 산채로 땅속에 파묻어버릴 무덤의 삽이었다는 걸 보여줄 테니. 최고급 임원 회의실 안을 맴도는 공기는 갓 얼어붙은 얼음처럼 서늘했다. 내 완벽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기에 더없이 훌륭한 무대였다. 넓은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쪽으로 회의실 의자를 돌린 채 나는 등바디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살기 위해 구명줄에 목을 매단 두 개의 비참한 영혼이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민우와 최 여사였다. 그들의 옷차림은 쓰레기통에서 막 주워 입은 듯 구겨져 있었고 내 빌딩 밖에서 통곡하며 구걸한 탓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회장님, 자비로우신 회장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 여사가 애원하며 바닥에 엎드렸다. 극도의 공포와 자기 연민으로 덜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은행이 저희의 모든 걸 빼앗아 갔습니다. 집도, 회사도요. 제주 에메랄드 리조트라는 프로젝트를 들고 온 사기꾼들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해성그룹만이 대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내 에메랄드빛 드레스와 목에 감긴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추며 눈부시게 부서졌다. 내 얼굴에는 어떤 화려한 가면도 없었다. 그들의 발을 닫고 온갖 모욕을 견뎌야 했던 과거의 그 여자 강지윤의 얼굴 그대로였다.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내가 죽어서 저승에 갈 때까지 영원히 잊지 못할 짜릿한 절경이었다. 조금 전까지 애걸복걸하던 민우의 눈빛은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으로 바뀌었고 이내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공포로 변했다. 최 여사의 얼굴은 마치 자신이 죽인 시체가 무덤을 뚫고 나와 죗값을 물으러 온 것을 본 사람 같았다. 입이 떡 벌어진 채 헐떡거렸지만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허공을 맴도는 바람 소리 외에는 어떤 단어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나를 빈대부터 피를 빠는 기생충이자 천박한 년이라고 부르시더니 최 여사님, 왜 그런 천박한 여자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계십니까? 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쥐죽은 듯 고요한 방 안 구석구석을 찢어발겼다. 지윤아, 네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혜성의 진짜 상속녀는 어딨어?
노파가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내가 이 사무실의 비서나 일개 직원일지도 모른다는 썩은 동아줄 같은 마지막 희망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한 뇌 구조로는 자신들이 가차없이 내다버렸던 쓰레기 같은 며느리가 지금 자신들이 꿇어 엎드린 제국의 진짜 여왕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들의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환상마저 무참히 박살내는 일격이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목을 매며 만나고자 했던 분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해성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총괄 회장이신 강지윤 회장님이십니다. 민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린 그는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다. 자신의 끔찍한 오판이 부른 대가를 깨달은 순간 그의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가짜 재물의 허상에 눈이 멀어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었던 수조원대 자산가 아내를 제 발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나에게서 부엌 냄새가 난다며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남자는 이제 수치심에 무게에 짓눌려 내 구두 끝에서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지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민우가 눈물을 쏟으며 내 쪽으로 기어왔다. 마치 적선을 구걸하는 거지처럼 내 드레스 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난 내 남편이잖아. 우리에겐 아들도 있잖아. 제발 우릴 이렇게 죽이지 마. 회사를 돌려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맹세할게. 정말 좋은 남편이 될게. 나는 그의 덜덜 떨리는 더러운 손이 내 옷에 닿기 전에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다. 뒤로 물러선 그 한 걸음은 나와 그의 끔찍한 과거 사이에 세운 거대하고 견고한 장벽이었다. 나는 책상 위에서 익숙한 하얀색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병원에서 쫓겨나던 그 밤, 내 눈물이 떨어져 얼룩진 채 바래버린 바로 그 이혼 서류였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갓난아이를 품에 안은 내게 그들이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었던 그 종이. 나는 눈물범벅이 된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한때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늙어가기를 꿈꾸었으나 이제는 내 눈앞에 먼지만도 못한 가치를 지닌 남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우린 진작에 끝났어, 민우야. 내 아내는 너희들의 그 알량한 탐욕을 채우기 위해 빗속으로 쫓겨나던 그날 밤 이미 죽었어. 나는 구겨진 이혼 서류를 그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던졌다. 거친 종이가 그의 뺨을 스치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의 존재 자체의 영원한 수치심의 낙인을 찍는 날카롭고 매서운 뺨 때리는 소리와도 같았다. 종이는 바닥에 나풀거리며 떨어졌고 그와 함께 그의 마지막 희망도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네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줄게. 내 두 눈에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을 지켜보며 차갑게 덧붙였다. 내가 이미 오래전에 서명해둔 서류야. 이제 길거리를 구르며 평생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 경호원. 당장 이 쓰레기들을 내 건물 밖으로 끌어내. 2명의 거구 경호원들에게 팔을 찔려 끌려가며 내지르는 최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과 애원 소리는 내 상처 입은 심장을 어루만져주는 가장 완벽한 정의의 교향곡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놔둔 구는 구겨진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을 때 내 가슴 한구석에서 새로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들은 이제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대형 집안의 그 지독한 절망이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게 만들면 어쩌지? 고급스러운 제스민 향초의 향기가 내 넓은 침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썩은 하수구 냄새와 기차선로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판잣집의 냄새뿐이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최고급 실크 잠옷이 피부에 닿는 감촉에 집중하려 애썼다. 낡고 비가 새는 새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입었던 구멍난 싸구려 티셔츠의 거칠고 소름 끼치던 촉감과는 천지 차이였다. 도시 반대편, 서울의 가장 그늘진 달동네 골목. 그곳의 현실은 대형 집안 사람들에게 살점을 찢는 채찍과도 같았다. 두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곰팡내 나는 단칸 방. 한때 내 인생을 군림하던 여왕, 최 여사가 이제 그곳에 있었다. 한여름의 끈적한 더위가 방 안을 찜통처럼 만들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상스러운 욕설과 쓰레기 썩는 냄새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을 채우는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아줌마,
빨리 좀 비벼 빨아요. 내일 아침까지 다 끝내야 할 세탁물이 산더미인데 뭐하고 자빠졌어. 세탁소의 뚱뚱한 여주인이 소리를 질렀다. 과거 자기 손으로 물 한 잔 떠 마셔본 적 없는 오만한 사모님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최 여사는 낡은 목욕탕 의자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예전엔 루비와 에메랄드로 빛났던 그녀의 손가락은 독한 세제와 끝없는 비누칠 때문에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맺혀 있었다. 항상 꼿꼿했던 그녀의 허리는 오랜 노동으로 인해 구부러진 대나무처럼 굽어버렸다. 더러운 구순물 위로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땀방울은 운명이 그녀에게 던지는 비웃음 같았다. 그녀가 느끼는 뼈가 깎이는 고통은 그녀가 호의호식하는 동안 밤낮 없이 나를 부려먹으며 안겨주었던 내 피눈물의 대가였다. 민우야, 엄마는 도저히 더는 못 살겠다. 최 여사가 비눈물이 묻은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흐느꼈다. 온몸의 뼈마디가 다 끊어지는 것 같아. 우린 이런 시궁창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쩌다 우리가 이런 꼴이 된 거니. 민우는 방구석에 처박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며칠을 깎지 않아 턱수염이 덥더북했고 그의 두 눈은 후회라는 감정마저 말라붙은 텅 빈 우물 같았다. 어머니, 우린 끝났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사치를 채우기 위해 내 친자식의 미래까지 도둑질했잖아요. 우리가 지훈이에게 만들었던 그 지옥이 결국 우릴 잡아먹은 겁니다.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김 변호사의 노크 소리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가 들어섰을 때 차가운 수면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무덤 속에서 막 파낸 듯한 낡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회장님,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 즉 아버님에 대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대 회장님의 파산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 죽은 대형그룹 박 회장이 혜성그룹의 막대한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했다는 증거 자료들입니다. 그들은 회장님과 민우가 만나기 훨씬 전부터 혜성그룹을 파멸시킬 계획을 짜놓았던 겁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은 거대한 손이 내 목통을 틀어쥐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민우가 내게 청혼했던 것도, 처음 날 며느리로 받아줬던 것도 사랑이나 최소한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혜성그룹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나를 철저히 짓밟아 놓기 위해 그들이 짠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다. 내가 그들의 집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그들이 떵떵거리며 쓴 그 돈이 내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만든 돈이란 걸 뻔히 알면서 최 여사가 내게 퍼부었던 모든 멸시와 조롱은 그들이 내 가문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동안 나를 영원한 기억 상실과 가난 속에 묻어두기 위한 계획된 학대였다. 회장님,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곧 몰아칠 파괴적인 태풍을 알리는 경고음과도 같았다.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최 여사가 최근 조직폭력배들과 접촉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패를 쓸 작정입니다. 바로 회장님의 아들. 서준 도련님입니다. 회장님을 서류 조작과 함정 수사로 자신들을 파멸시킨 범죄자이자 정신 이상자로 몰아붙인 뒤 아이를 납치해 혜성그룹에 막대한 몸값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 존재의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날이 선 칼날로 변했다. 그들의 돈은 이미 빼앗았다. 그들의 명예도 박살 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위협하거나 훔쳐가려는 시도는 그들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이었다. 김 변호사님, 우리 측 경호 요원들을 전부 집합시키세요. 죽음의 사자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그들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빌어먹을 게임을 그들이 영원히 후회할 방식으로 오늘 밤 당장 끝내버리겠습니다. 혜성그룹의 진짜 악마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다면 기꺼이 그 지옥을 선사해주죠.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하늘 위로 거대한 번개가 번쩍였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이 비에 젖는 건 내가 아닐 것이다. 나 자신이 거대한 태풍이 되어 대형 집안의 마지막 남은 살점 하나까지 모조리 뜯어먹을 것이다. 차라리 나를 수천 번 찢어 죽였어야지. 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손에 든 젖병의 분유는 아직 따뜻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김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내 세상의 속도와 맞춰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손에서 힘을 풀었고 젖병은 두꺼운 카펫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하얀 액체가 카펫을 서서히 물들였다. 마치 완벽했던 내 방어벽이 뚫렸다는 패배의 얼룩 같았다. 서준이의 요람은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아이를 위해 직접 꿰맸던 파란 담요만이 요람 끄트머리에 걸쳐진 채 차가운 달빛 아래 외롭고 쓸쓸하게 늘어져 있었다.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무거운 쇠망치가 되어 내 가슴을 미친 듯이 내리치는 것 같았다. 고통스럽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나의 거대한 성공을 상징하던 이 웅장한 저택의 모든 구석구석이 지금 이 순간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토록 막대한 부를 되찾고 세상을 쥐고 흔들 권력을 손에 넣었건만 내가 숨을 쉬는 단 하나의 이유인 내 아이가 악마들의 손에 넘어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고요한 방 안에 정막을 찢고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 여사의 목소리는 미치광이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자 특유의 섬뜩한 목소리였다. 걱정 마라, 지윤아. 늙은 마녀가 속삭였다. 전화기 너머로 서준이의 가냘픈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흔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는 소리. 내 귀여운 꼬마 왕자님은 아주 무사하니까. 하지만 이 애가 살아서 숨쉬는 꼴을 다시 보고 싶다면 당장 기차선로 옆에 있는 버려진 폐공장으로 튀어와. 혼자서 경찰이나 경호원을 달고 오면 내 아들이 어느 땅바닥에 묻혔는지 영영 찾지 못하게 될 거다. 머리로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없었다. 오직 내 아들의 작은 체온만을 생각하며 달렸다. 나는 차를 몰고 서울의 가장 버려진 빈민가, 쓰레기 썩는 냄새와 무너진 꿈들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어두운 구역으로 질주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짙은 어둠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깜빡거리는 낡은 전구 불빛 아래 그들이 보였다. 최 여사는 서준이를 한 팔로 안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다른 손에는 날카롭게 깨진 소주병이 쥐어 있었고 그 날카로운 유리가 서준이의 연약한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과 극도의 공포가 가득했다. 엄마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끔찍한 짓인 줄 몰랐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넋이 나간 듯했다. 그 병 내려놔, 당장. 내 목소리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처절하게 갈라졌다. 나는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시커먼 기름때에 젖어들었지만 아무 상관없었다. 다 가져가. 돈, 회사, 혜성그룹의 타이틀까지 전부 다 당신들에게 넘길게. 네, 아들만, 제발 내 아들만 다치게 하지 마. 돈, 최 여사가 미친 듯이 박장대소했다. 낡고 녹슨 철판들이 부딪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강지윤. 내년이 이 더러운 진흙탕 바닥을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꼴을 보고 싶을 뿐이다. 네가 우릴 길거리에 내다버렸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비참함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고 싶어. 잊었어? 내 애비가 우리에게 뺏긴 그 돈으로 우리가 민우를 키워냈어. 이 모든 재산과 부는 원래부터 우리 대영의 것이어야 마땅하다고. 나는 민우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몰락시킨 주범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자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얼룩졌다. 그의 온 삶과 자부심이 철저한 범죄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진실은 그의 영혼의 못을 박는 마지막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우가 쥐어짜듯 애원했다. 밖에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화물열차 소리에 그의 나약한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우린 처음부터 다 틀려먹은 거였어요. 이 아이는 끌어들이지 마요. 내 핏줄이기도 하잖아요. 입 닥쳐, 박민우. 최 여사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 애새끼만이 우리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질이야. 바로 그 순간 폐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쾅 하고 무너질 듯 열리는 소리가 공장을 울렸다. 하지만 경찰이나 내 경호원들이 아니었다. 최 여사가 돈을 주고 고용한 어둠의 세력 조폭들이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남자들이 번뜩이는 칼을 빼들고 들어왔다. 하지만 최 여사가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이 뒷골목의 하이에나들은 그녀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아이를 쳐다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혜성그룹의 재산이 수조 원대라며?
조폭 두목이 서준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진짜 여왕님이 모든 걸 다 내놓겠다고 저렇게 빌고 있는데 뭐하러 다 늙어빠진 거렁뱅이 노파랑 그 돈을 나눠 갖겠어? 우리가 싹 다 챙기면 되잖아.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것을 깨달은 최 여사의 눈동자에 마침내 진짜 공포가 서렸다. 사내들이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 걸어오는 사신의 발소리 같았다.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민우가 나를 돌아보았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실한 희생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아, 나를 용서해줘. 그가 입술을 달싹이며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순간 민우가 바닥에서 튕겨나가듯 몸을 일으켜 앞장서던 조폭들을 향해 몸을 던졌다. 내가 아이를 빼앗을 단 1초의 틈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칼을 든 사내들과 엉켜 구르고 둔탁한 주먹이 오가는 소리가 공장을 채웠다. 그 혼란 속에서 당황한 최 여사의 손에서 서준이가 미끄러졌다. 나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앞으로 돌진했고 내 아들을 낚아채어 품에 꽉 끌어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을 내 가슴 깊이 숨기고 등을 돌렸다. 그때 등 뒤에서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쇳덩이가 인간의 살을 깊숙이 파고드는 둔탁한 파열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민우가 배를 움켜쥔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있었다. 최 여사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진 채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아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에는 민우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다. 도대체 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시작하지도 않은 이 끔찍한 죄악을 위해 피를 흘려야만 끝이 나는 걸까? 미안하다는 말 따위로 당신들이 내게서 훔쳐간 눈물과 세월을 보상할 순 없어. 하지만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 시궁창 속에서 파멸해가는 꼴을 두 눈으로 확인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번 시라는 소독약 냄새와 민우의 생명을 간신히 유지시켜주는 기계음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곤히 잠든 서준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내 아이의 고른 숨소리는 그 어떤 것엔 폭풍우도 마침내 이겨냈다는 승리의 자장가처럼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민우를 쳐다보았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다. 비 오는 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나를 벌레처럼 내다버리던 그 거만했던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목숨은 건졌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흉터와 고통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어머니가 꽂은 칼날에서 비롯되었다는 끔찍한 족쇄가 될 것이다. 민우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나는 침묵이 우리의 마지막 인사를 대변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대형그룹은 이제 세상에 없어, 민우야.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 이름은 회사의 파산, 그리고 널 찌르고 납치범이 된 내 어머니의 수감과 함께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거야. 그의 눈가에서 씁쓸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서준이를 살려줘서.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용서해줘. 네가 애원하던 그 밤들에 널 외면했던 거. 네 진심보다 돈을 선택했던 내 쓰레기 같은 짓들을. 정말 미안해. 용서는 누가 부탁한다고 해서 억지로 주는 게 아니야, 민우야. 한치의 떨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널 용서하는 건 널 위해서가 아니야. 과거라는 지옥의 족쇄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지. 오늘 이 순간부터 넌 그저 내 어두웠던 기억의 파편 속에 스쳐 지나간 낯선 타인일 뿐이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매끄러운 병원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이 내 심장에 심어놓았던 도끼 어린 쓴맛을 바닥에 미련 없이 털어버리는 의식 같았다. 병원을 나서자마자 최 여사에 대한 뉴스가 내 귀를 채웠다. 한때 대형그룹의 무소불위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아동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철창보다 더 끔찍한 그녀의 진짜 형벌은 쇠창살 안에서 미쳐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좁은 독방 안에서 자신의 침으로 죄수복을 미친 듯이 문질러 빨면서 여전히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발밑에 두고 군림하는 재벌가 사모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업보는 자신이 만들어낸 탐욕의 환상 속에 갇혀 영원히 정신병자로 살아가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1개월 후 혜성타워는 다시 화려한 빛을 내뿜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불빛이었다.
나는 아마릴리스 재단을 설립했다. 가난과 가정폭력, 학대의 희생양이 된 여성들을 돕기 위한 거대한 센터였다. 대형 그룹을 산산조각 내며 거둬들인 모든 자금을 이곳에 쏟아부었다. 주머니에 단돈 10,000원 한 장 없이 차가운 비를 맞으며 병원 밖으로 쫓겨나는 여성이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집무실의 발코니에 서서 한강 위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색이 뒤섞인 채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하늘이 그려놓은 명화 같았다. 한때 굳은 살로 덮였던 내 두 손은 이제 부드럽고 매끄러운 상태로 신선한 주스잔을 쥐고 있었다. 최고급 카펫 위를 기어다니기 시작한 서준이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파우더 향과 사랑이 가득 밴 통통한 뺨에 입을 맞췄다. 세상을 보렴, 서준아. 나는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우린 비를 피해서 숨을 필요가 없단다.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그 어떤 비라도 다 말려버릴 테니까. 김 변호사가 해성그룹의 최신 성공적인 실적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싱가포르 지사 확장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인입니다. 그 누구도 회장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억지로 꾸며낸 비즈니스 미소가 아니었다.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기쁨이었다. 나를 완성시켜줄 거라 믿었던 가짜 사랑은 오히려 나를 갈갈이 찢어놓을 뻔했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아이를 지켜내겠다는 어미의 본능이 나를 부활시킨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 내 진짜 성공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수조원의 잔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평화와 내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증명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견디며 웅크리고 있던 지우는 죽었다. 지금 이곳에 우뚝 서 있는 건 세상을 지배하는 혜성의 강지훈이다. 양평에 새로 지은 우리 저택의 발코니. 이곳에서 마시는 공기에는 신선한 소나무 향과 갓 피어난 장미의 달콤함이 섞여 있었다. 한때 내 존재를 갉아먹었던 도시 달동네의 퀴퀴한 매연과 쓰레기 냄새로부터는 너무나도 아득히 먼 곳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북한강 위로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 피부에 닿는 것을 느꼈다. 과거 온갖 흉터로 얼룩졌던 손은 이제 매끄럽게 잘 다듬어진 채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쥐고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자유롭다. 그날 밤 병원 밖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끔찍한 비극의 밤으로부터 어느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시절 흘렸던 눈물 하나하나가 응어리져 진주가 되었고 내 머리 위에 쓰인 여왕의 왕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해성그룹은 이제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다. 혹독한 이혼과 시댁의 학대 속에서 세상이 끝났다고 절망했던 수만 명의 여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엄마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내 복수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곤 했다. 엄마, 내가 그린 거 봐요. 서준이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아이가 나를 향해 다다닥 달려왔다. 작은 두 손에는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과 커다랗고 붉은 태양이 그려진 도화지가 들려 있었다. 내 아들은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무엇보다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훌륭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대형 집안의 그 지독한 탐욕이나 어둠의 흔적 따윈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서준이는 사랑과 진실 속에서 자라난 완벽한 혜성의 후계자였다. 얼마 전 김 변호사로부터 최 여사가 정신병원 독방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허공에 대고 가사도우미들을 부르며 잊지도 않은 찻잔을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다고 했다. 그녀의 어리석은 자만심과 수치심이 스스로를 영원한 정신적 감옥에 가두고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민우는 지방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우체부로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는다. 분노라는 감정은 폐공장의 그 어두운 철길 옆에 영원히 내려놓고 온 무거운 짐과 같았다. 내가 그에게 내렸던 용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한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훤칠한 키의 매력적인 남자가 테라스 쪽으로 다가왔다. 나의 가장 든든하고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인 이도진 대표였다. 그는 내
개인적인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존중하는 적당하고 매너 있는 거리에 멈춰 섰다. 강 회장님,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전문 병원 개원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발걸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통달한 여왕만이 지을 수 있는 여유로운 미소였다. 나는 누군가의 구원이나 백마탄 왕자님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했으니까. 하지만 내 강인함과 능력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은 꽤나 즐거운 일이다. 나는 서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우리는 함께 눈부신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진흙탕 바닥에서 황금빛 정상으로 올라오는 이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는 늘 그 이상의 뼈저린 교훈이 있었다. 나의 부활은 단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에서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을 세상 모든 절망에 빠진 여성들을 위한 기적이다. 나는 강지윤이다. 한때는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처참히 짓밟혔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이 세상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찬란하고 압도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다. 차갑던 비는 영원히 그쳤고 내 삶에 뜬 무지개는 두 번 다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이 세상에 울려 퍼질 소리는 오직 나의 거대한 승리의 찬가와 내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뿐이다.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권력은 수조원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잿더미 속에서 기어코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당당히 싸우고 기어이 새롭게 부활해내는 한 여자의 꺾이지 않는 투지이기 때문이다.